사실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주제 자체가 난해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은 알고선 감을 못 잡겠어요. 이 주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가 준비했던 거고, 이 강의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뭐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주제이긴 하는데, 나름대로 꽤 열심히 준비했지만 항상 준비하고 나면은 좀 막막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약간 좀 추상적이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원칙을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램 못 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원칙을 전혀 쓰지 않고, 그러니까 객체 자체를 쓰지 않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됐지만, 꽤 오래됐지만 어떤 어디죠?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셈블리 언어로 3D 게임 만들어서 발표한 적 있었잖아요, 어디서. 플로피 디스크 한 장에 들어가는 3D 게임. 예. 요즘 플로피도 구하기 힘든데, 어디서 써먹은 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은. 크기도 작고, 성능도 좋고, 훌륭한 퀄리티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이 어려운 거예요.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단일한 답안이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으면 좀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프로그램은 잘 짰다, 못 짰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쉽게 설명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하다고 믿고 있지만,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는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한테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의 개념이나 지식을 뺏어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 수업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항상 당부드리지만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로 이야기를 합시다, 좀. 네? 서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거나 반론을 제기하세요. 아니, 그냥 듣고 갈 생각이었으면 굳이 뭐 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에 와 있냐 이거죠. 그냥 녹화된 강좌 보는 게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저는 앉아있지 못하군요. 네. 그래서 저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은 이제 오늘 관상을 보니까 이게 성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오셨으니까 당연히 성실하겠죠. 근데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서 성실한 것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공부할 때 보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사람 있죠. 네? 너무 성실해서 그래요. 네? 좀 건방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의하는데 기분 나쁘게 갑자기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하고 비교되는 게 뭐죠? 네? 구조체, 네, 그거 좀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절차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네? 제가 코드를 잘못 잡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잡은 코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불성실이에요. 날라리 코드고, 네. 그리고 이게 성실한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죠. 프로그램 짤 때,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듣는 시야도 달라져야 되고,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을 접하려고 그러면 시야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을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실함이 문제예요. 성실함과 또 하나의 키워드, 세밀함. 제가 오늘 목차에다가 치명적인 세밀함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가끔 보면요, 전체를 보지,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열심히, 숲을 관찰할 때 우리가 현미경 보듯이 프로를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한번 보면, 우리가 보통 조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는 않죠. 누군가 하겠죠. 뭔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사람을 만든다든가, 이거
사람은 어떻게 그러지 또 이제 여튼 조각을 한다 그러면은 절차적인 사고방식과 절차적인 프로그램 방식은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 좀 나오고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조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충 이 정도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라놓고 팔 이렇게 잘라놓고 사람 같진 않다. 이렇게 대충 잘라놓고 나머지도 세밀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를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자꾸 제가 질문할 때 보면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몇 번 질문해서도 못 알아듣는 질문에 자꾸 목매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었죠. 강조 안 했었나? 그렇게 딱 치고 그 이해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것에서 자기 자신을 키워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돌뿌리 하나 자그마한 곳에 거기서 집중해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막 파고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사실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듣는 것이 설사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설사 내가 생각하기 좀 내 수준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런 돌뿌리 걸리는 것보다는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할까라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 그거는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드립니까? 그냥 자기가 무한히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프리랜서도 많이 했었고 강의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렸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두 종류들이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건방지고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는 친구들이 좀 약간 건방져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금방금방 배우고 스스로도 자기는 조금만 하면 금방금방 배운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항상 자랑하지 못해서 안 달라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성실한데 잘 늘질 않고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늘지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초기에는 분명히 이쪽 파트가 감각이 있는 파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결국은 알 것 같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실하신 분들도 최대한 자꾸 이제 전체적인 안목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시되 처음부터 감각적으로 나는 게을러갖고 깊이는 못 들어가겠고 게을러갖고 그냥 대충 그냥 풀어짜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쓸데없는 잔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화두입니다. 최대한 강사가 아무리 지랄같이 설명하더라도 개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그런 얘기죠.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노련해질 때도 됐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아침부터 저도 발동이 안 걸릴 텐데 그게 발동이 안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 자체가 지금 어디 보면 도설된 표정을 사람들처럼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 몇 명, 그리고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억울하다는 표정이 몇 명, 그런 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힘이 안 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쉬는 시간에 대리사한테 앞에 나와서 한번 쳐다보세요. 강의. 그리고 또 특히 요번 강의가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사로서 상당히 힘든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첫 번째 주제가 대충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죠? 재활용. 좋습니다. 분업, 분리. 비슷한 얘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분업화입니다. 분업화. 분리 상관없습니다. 제 사용성 나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분업화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업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객지지향적 프로그램은 분업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많이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뭐 그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보고 하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워야지. 화살표는 아니고. 예.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목에도 써놨는데 목차 안 써놨나? 써놨어요. 감추기. 뭘 감춰요? 코드를요? 변화를 감추는 겁니다. 변화. 감추기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캡슐화입니다. 캡슐화. 캡슐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은 꼭 3요소 얘기하고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헷갈리기만 하고 뭐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목적을 생각합시다. 왜 저딴 짓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 기계적으로 자꾸 파고들지 말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안목으로 왜 저딴 짓을 항상 Y가 없으면은 예? how 어떻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캡슐화인데 캡슐화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책이나 이런 데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은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얘기죠. 그래서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멤버들 그걸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데 그런 감추기는 감추기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등급의 감추기고 실질적으로 감추기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변화를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분업과 감추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못생긴 사장 뭐? 네? 뭐? 요구사항 변경 그렇죠. 변하죠. 요구사항이 항상 날뛴다는 거죠. 요구사항은 언제나 픽스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요구사항이 제일 많이 변할 때는 항상 프로젝트 끝날 때. 반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부정확한 예측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확도를 최대한 정확도를 최대한 맞춰가려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물론 요구사항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구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상당히 많고 요구사항을 픽스시키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성을 만들려면은 물건 다 만들어야죠. 요구사항이 왜 많이 변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요구사항이 안 나왔던 게 눈에 보이니까 요구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놔야 돼요. 다 만들어놔야 그제서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맡을 때 이거 몇 개월 걸려요?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로라도, 우리가 보통 건물도 왜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고 가짜로도 만들 수 있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아까 얘기했었죠? 대충 세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객체지향적 원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절차적 프로그램에서는 힘들었던, 대충 미리미리 이렇게 돌아가진 않는데 돌아가는 척이라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분업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딱 하나 놓고 인사관리 프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얘를 조각을 내기 시작해요. 인사관리 프로에 뭐뭐 있고 근태 뭐 또 있죠? 급여 이렇게 있어요. 이 조각을 또 내요. 네? 그래서 뭐 상여가 있고 급여가 있고 뭐 보너스 상여가 보너스 무슨 얘기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또 조각을 내고 그렇게 해서 점차 시스템을 조각을 내서 넌 이것만 해, 넌 요것만 해 하고 하면은 시스템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해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바로 시스템이 돌아가거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주진 않죠. 그게 바로 분업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을 접하고 배우고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업화와 감추기.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요즘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가 초기에는 이제 그 이론 강의,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와서 한참 졸릴 때 이제 실습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습을 좀 이렇게 혼합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을.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가 될지 점심시간 조금 더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지금 저랑 같이 했던 원리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객체 지향적으로 바꿔가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는 상당히 시나리오를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들이 잘하지 않아요. 은근슬쩍 자꾸 이제 강사가 아니라 수강자한테 책임을 얻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렁뚱땅 좀 앞에 머릿말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넘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미 얘기했듯이.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 뭐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복잡히 좀 들긴 하는데 제가 빼먹은 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이미 좀 약간 덜을 했었는데 OOP적 사고와 절차적 사고를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죠. 아까 전에 OOP와 절차적 프로그램의 어떤 사고의 차이, 흐름의 차이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세밀함을 아까 얘기했었죠. 세밀함.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다음 저거 다음 저거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마치 꼭 우리가 여자들 왜 이렇게 뜨개질하는 거. 이분은 혼자 사실 것 같아요. 뜨개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천조가 하나 나오더니 이게 목도리가 될지 스웨터가 될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나요? 뭐 하여튼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만들기까지는 정확한 모습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고 OOP는 대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탑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탑다운 방식 형태고 얘는 버텀에서부터 올라가는 버텀의 방식인데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꼭 하나 아까 전에 요 부분 말고 하나 더 첨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린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책 보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요즘 이제 원래는 이 자동차 토요타인가요? 토요타인가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개발 방식인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접목하는 시도하는 그런 것이 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에자일 계통에서 많이 쓰는 하여튼 그런 개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이 절차적과 OOP와 절차적의 차이점. 그러니까 특히 OOP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한 결정을 미루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늦은날에 노트북을 지금 설치 못해서 준비한 예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손으로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린 소프트웨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어떤 예가 나오냐면 프린터 있잖아요. 프린터. 예를 들어 슈랄패커드라든지 이런 보통 프린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에도 많이 판매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대중도매업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보면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썼었잖아요. 100볼트짜리 이렇게 날렵한 거. 네, 그것도 있고.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코드가 3개짜리인 거 있죠. 각국이 다 이렇게 다른 코드를 갖고 있는데, 뭐 영국이 몇 개 팔릴 거라 생각하고, 한국에 몇 개 팔릴 거라 생각하고, 미국 몇 개 팔릴 거라 생각해서 만들어 놨었지만, 나중에 재고가 남아요. 그래서 프린터는 다 똑같은 프린터인데, 뒤에 코드가 날라가고, 뭐 재가공을 해야 된다든가, 재고를 남겨둬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드를 안 만들어요. 코드를 110V로 갈 건지 200V로 갈 건지 아예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프린터만 잔뜩 갖고 있다가 나갈 때 코드 있잖아요. 따로 만들어서 그냥 같이 붙여서 보내던가 아니면 그냥 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정을 바꿨다. 그런 그 예제가 나와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변화를 감추는 거하고도 약간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어요. 변화를 감추는 거하고 똑같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110V냐 200V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소입니다. 그렇죠? 변화 요소를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영업에서 판매 입장에서는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감춰버리고 싶어요. 그게 있든 없든 나는 모르게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형성을 준비했죠. 그렇죠? 코드의 다형성. 하는 짓은 똑같은데 생김새는 달라요. 뭐 약간 좋은 면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객체지향적 프로그램과 절차적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처음 경험한 요것이 아직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그 예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제인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강의할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제는 객체지향적에 익숙해져 버려갖고 절차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심심해서 가끔 리눅스 있잖아요. 깔아갖고 그 GCC라든가 커널상에서 프로그램 짜면은 환장해요.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지금 프린트 코드를 예를 드니까 이제 프로그램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역인 프로그램 영역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에러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처리. 제가 그 노트북에서 했던 것은 지금 오늘 하는 모든 예제들이 다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쓸모 있는 소스는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척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제에 어떻게 해놨냐면 버튼 하나 딱 눌러놓고요. 버튼 하나 놓고 버튼을 딱 클릭하면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 있어요. 텍스트 파일에서 뭐 4라고 써있으면 4라는 숫자를 읽어서 여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 fcount라는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번 프로를 짜봅시다. 그래서 변수 선언해서 뭐 t 텍스트 파일로 선언을 하고요. begin. 어사인 해야죠? 네, 어사인. 어사인 파일인데. 그래서 예전에 포파스칼에서는 어사인을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한 색깔. 그리고 파일 네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오프를 하려면 리셋입니다. 네. T 하면은 파일이 오픈이 돼요. 그리고 read ln 한 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t, 하고 fcount라는 변수였죠? 다 됐죠? 그리고 close 파일. 나중에 예전에는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좀 약간 틀리게 해놨는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뭐죠?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 고전적으로 처리하면 이게 지금 고전적인 프로그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처리하면 이 앞에다가 $i 마이너스 하면요 인풋 아웃풋 에러를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삑 하고 이렇게 에러 표시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다 쓰고 나면은 I 플러스를 해서 원상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에러 났으면 이걸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하고 난 다음에 IO result가 0이어지만 아니 0이 아니면 에러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else 얘네들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 코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에러 처리는 뭐 화면에 메시지 표시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지 이제 그렇게 코드하면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게 문제야. 객지장도 방식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돌아가면 돼. 네?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에러 처리 내용이 픽스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러가 발생되는 곳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 내용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함수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제가 예제도 이렇게 했는데 리드 뭐 어쩌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또 딴 데서 쓰일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왔나 되나? 여기 딴 데서 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기선 저렇게 처리했는데 여기서 일어나면 내가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다르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if가 늘어나든 이걸 고치든. 근데 소스가 변화해서 충격을 받을 때 소스가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짜면은요 개념적으로 전반부 맨 꼭대기 있는 소스가 있고 얘를 계속 활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계속 줄줄줄 늘어나는 코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고쳐지는 것보다 얘네들이 고쳐지는 게 심각한데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뿌리가 아주 밑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하튼 얘를 계속 활용하는 쪽에서 얘가 전담부에 있고 얘가 자꾸 활용하는 쪽에서 문제가 계속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운 방법. 응? 여기 이걸 펑션으로 만들어서 불린으로 한 다음에 예? 아직까지도 절차적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리졸트 이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화두는 해결됐어요. 에러 처리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고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리드라는 것은 어떤 것에 호출했어요. 얘를 호출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드의 불린을 리석 값을 보면 되죠. 또 여기서 얘를 또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전달해야 되죠. 매개 변수로 두 개가 끈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 설명드릴 내용인데 분업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네?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의존성이 없어야 되고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이미 의존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변수 하나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에요. 쟤하고 나하고 별개가 돼야 되는데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일부분을 내가 계속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건 의존성이에요. 얘는 한번 실행하고 말 거고 나하고 전혀 별개 코드인데 전혀 별개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걔의 일부분을 자꾸 참조를 해야 돼요. 심각한 거는 다른 쪽으로 계속 전파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밑에 칸에다가 if IO result가 0이 아니면 raise exception create 하고 난 다음에 에러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죠. exception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쓰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try set도 막죠? 그렇죠? 그리고 end에다가 에러 처리를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에러 처리와 에러 발생을 분리시킵니다. 이것도 에러 처리 분업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에러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에러가 있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쓸 때 트라이셋으로 막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에라 처리가 계속 변해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경우라면 당연히 이 세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세션 자체를 쓰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세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례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죠.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 설명하다 보면 다 겹쳐. 지금 결정 뒤로 미루는 거기도 하고 분업을 하기도 해요. 지금 에러 발생과 처리를 발생, 처리, 분업을 시켜버려요. 근데 항상 이 코드가 옳으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더 편하고 간편하고 보일 수 있잖아요. 간편하면 장땡입니다, 사실. 근데 이 변화 요소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갖고 에러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에러가 나면 그냥 영어로 세팅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그럼 이 짓 할 필요 없죠. 픽스됐잖아요. 에러 내용이 이미 픽스되고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무슨 얘기 아시나요? 혹시 그 질문 있으세요? 자, 시간을 좀 가요. 55분. 질문이 없으면 오늘 좀 늦게 시작했고 질문 없으세요? 네. 너무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10분 쉬시고 저희 시계는데 네, 저희 시계 있습니다. 5분만 쉽시다. 뭐 그렇게 급한 거 없으면 5분만 쉬고 11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지식들만 한번 점검하는 손으로 그래서 후다닥 넘어갈 거예요. 클래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클래스가 뭐죠? 클래스. 안 때려요. 클래스가 객체를 표현해내는 좋습니다. 클래스가 뭐예요? 일단 우리가 그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을 접하려면 첫 번째 관문이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인티저.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자, 인티저가 있는데 우리가 x, 인티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선언하네. 메모리 공간에 요만한 박스를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름을 X라고 표기를 해줘요. 보통 우리가 메모리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돼요. 코딩할 때마다 네? 우리가 보통 X 이퀄 2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코딩할 때마다 우리가 move 2를 네? 주소가 보통 빵빵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되죠.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으로 네? 끔찍하죠. 그렇죠? 변수 한 100개짜리 프로를 짜면은 아마 네, 정신질환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이렇게 X란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공간의 크기는 4바이트.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데이터 타입에 맞는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다 이름을 부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y를 레코드라고 정합니다. and 그래서 a, b라고 할까요? 그냥 인티저. 뭐 인티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 변수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y라는 공간이 아까보다는 큼지막하게 네? 그래서 이름도 쪼개집니다. A 공간, B 공간.
4바이트씩 이렇게 잡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조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죄송합니다. y라는 이름이 아니죠. ty라고 하고 우리가 y, ty 이런 식으로 선언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그제서야 y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래요. 인티저는 이미 데이터 타입이 컴파일러가 선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려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름 붙여주고 그제서야 컴파일러가 얘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지도 데이터 타입에서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확보해야 될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을 짓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다가 가끔씩 불편해요. 묶어야지만 편한 게 가끔씩 있죠. XY 앞으로 XY는 맨날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T포인트라는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러니까 묶어놓으니까 편하잖아요. 문띠가. 우리가 꼭 시장 가면은 장 보고 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라든지 장바구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필요한 요소를 서로 묶어놓으면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계속 짜다 보니까 여기다가 가끔은 함수를 섞어도 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레코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묶어줘요. 거기다가 플러스 메소드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구조체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신기하게도 구조체에도 메소드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 뻘짓인데 그것도 재밌는 사용처가 있어요. 여하튼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묶어주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묶어놓으면 편리한 점이 왜 생기느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이상하게 묶음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 베이직 프로그램 짜보신 분 있어요? 라인 한 라인씩 프로그램 짜다가 불편해요. 고통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문 없애려고 어떻게 했어요? 블럭을 묶었죠. 비긴 엔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고통문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변수 묶어보자. 묶으니까 편해. 구조체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함수가 묶었어요. 뭐가 편하죠? 예전에는 데이터 처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프로세스 처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절차적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처리와 프로세스를 동일시 한꺼번에 생각해서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급여 계산이라는 걸 하면 데이터 처리도 필요하고 프로세스도 필요해요.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 이거죠. 얘네들은 한 통성인데 왜 따로따로 있어? 그냥 하나 한 군데 있어. 그러면 한꺼번에 얘네들은 급여 처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급여 처리 데이터 프로세스, 급여 처리 프로세스, 하여튼 이렇게 두 그룹은 나눌 필요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또 묶었어요. 컴포넌트. 그래서 앞으로 또 뭘 또 묶으려는지는 최종적으로 인간하고 컴퓨터를 묶지 않을까.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클래스 대략적으로 이해 가시죠? 네.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면 객체는 뭐죠? 객체는 뭡니까? 객체. 클래스를 붙여하는 거. 그쵸. 클래스를 부채하는 거. 자, 아까 전에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데이터 타입이니까
아까 전에 얘기처럼 여기 클래스 tx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x를 tx로 해주면 변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tx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나요? 네? 확보되는 메모리 공간은 어느 정도죠? 네? 클래스 안에 포함된 변수. 네? 뭐라고요? 클래스 안에 포함된 선언된 변수 크기가 그 크기. 예, 1번. 뭐 다트 가져와도 다트 찍어서 그랬잖아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항상 고정된 4바이트입니다. 왜냐면 자, 클래스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게 뭐죠? 레코드하고 비슷해요. 근데 레코드의 포인터형과 비슷합니다. 클래스 자체가 포인터예요, 포인터. 포인터가 뭐죠? 메모리 주소만 가리키고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X 하면은 이 주소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는 알 수가 없어요. X 하면은 얘가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 객체는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가봅시다. 원래 사실은 된장이 똥인지는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려면은 직접 해보면 됩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프로 공부하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원고지를 썼어요. 원고지. 원고지 하나가 메모리 한 셀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서 원고지에다가 네?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거나 설계한 적이 있었어요. 초보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문제가 가겠구나. 맞는지 틀린지 뭐 그때 당시에 하기랑 기분 없었지만 하여튼 도움 많이 됐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X 이렇게 딱 선언하자마자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포인터형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 X를 뭐라고 부릅니까?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포인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포인터처럼. 네? 그래서 뭔가 가리키기 위해서는 4바이트 주소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또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X 예를 들어서 클래스 A 이렇게 인티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선언에. 그러면 X, A 이퀄 2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액세스 관련해서는 또 재수없게도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왜냐면 이게 메모리 어디 가리키는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근데 재수없게 사실은 이미 재수없는 거예요. 이게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으면 써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일부 메모리 공간이 망가져요. 네. 여하튼 가리키는 곳을 하는데 그 가리키는 곳이 못 쓰는 공간이면 에러가 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망가뜨리고 네. 에러가 나는 게 더 낫습니다. 항상. 그래야 뭐가 잘못된지 알죠. 자, 그러면 이 전에 x equal tx.create 포인터에서 메모리 활당할 때는 우리가 getMem이라든가 아니면 new라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클래스에서는 그냥 생성자로 호출하는 거. 이게 getMem하고 new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크기에 맞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크기에 맞는 객체를 만들어준다. 자, 이게 바로 객체예요. 클래스가 전에 되겠지만 그 붕어빵 틀이면 찍어져 나온 붕어빵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이 꼴 객체. 네? 붕어빵 틀 그 덩어리가 클래스. 딱 그 크기만큼 찍혀 나오죠. 물론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짝지가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객체가 찍어져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소가 아까처럼 막 복잡한 주소를 그냥 골뱅이 원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에 골뱅이 원이라고 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a equal 2를 실행하고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x 딱 갔더니 골뱅이 원을 가리켜요. 골뱅이 원에까지 갔어요. 일단 .a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모리 공간 중에서 A를 찾아요.
왜 묶게 돼 있으니까. A를 찾아서 그 값을 2로 변경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인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레퍼런스 변수 어떻게 생성했고 만약에 여기서 풀이를 하게 되면 x점 풀이하면 사라지죠. 그리고 메모리 주소 값은 뭐라고요? 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XS를 발견해서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워놓고 또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주소 값은 그대로 남고 네? 메모리만 많아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예, 객체는 크기가 아까 말했던 변수 크기로만 변수 클래스 안에 생성된 있는 변수들의 크기로만 생성된 변수 크기만은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처음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거 꽤나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게 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점검 제가 3가지 항목을 만들었는데 클래스란 무엇이고 객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체화란 무엇인가. 이게 실체화죠. 네. 찍어내는 과정을 실체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멸 풀이하면은 이걸 사가지고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아, 그거 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떡하지? 일단 한번 켜볼까? 우리 같이 쓰면서 해야 되는데. 앞에 불을 좀 꺼주세요. 네, 앞에 꺼만 꺼주세요. 그럼 풀이하고 닐 넣어주는 게 좋은가요? 예? 그렇죠. 풀이하고 닐이 정답이죠. 네. 왜냐면 에러를 명시화시켜야 돼요. 닐을 넣으면 접근할 때 바로 에러가 나죠. 근데 저게 또 재수없게 저 메모리가 또 다른 데로 할당을 받았어요. 쓸 수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져요. 그래서 풀이하면은 바로 닐로 해주니까 풀이앤닐이 함수도 있죠. 네. 풀이하면 닐로 세팅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앤닐을 쓸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는 접근할 필요가 없는 코드가 가끔씩 있어요. 프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코드가 보일 것 같은데 보여볼까요? 아, 이 불법 자료가 또 하면 신고하지 마세요. 이번 녹화는 별거가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면요. 클래스 선언과 실체화 그리고 실행 및 소멸까지 여정. 좀 기네요. 네. 그래서 클래스의 일생을 한번 담아본 드라마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니면 이것도 맞네. 네. 이거는 레나털이죠. 아까 카운트. 객체의 여정.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객체의 여정. 코드를 한번 봅시다. 굉장히 간단한 코드예요. 그 T-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age라는 변수와 procedure라는 함수를 같이 집어넣었죠? 자, 함수에는 버추얼로 선언됐습니다. 버추얼로 선언된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함수를 선언하면은 그 타입 선언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타입 클래스의 경우에는 타입 선언이 어디까지 끝나는 거냐면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함수 디파일까지 다 해줘야 타입 선언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요. 이런 경우에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가 합쳐져야 타입 선언이 끝나는 거예요. 자바나 이런 계열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혼돈할 필요가 없죠. 왜요? 타입 선언 안에 임플리멘트를 다 한꺼번에 선언하죠. 인터페이스라고 분리 안 시키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적 프로그램의 유산이에요.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더 편하다고 하는데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좀 약간 넌센스 묻은데 일단 타입선은 밖에가 아직도 타입선이 안 끝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하다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데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약간 성실함.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그 세미나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전체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변선에서 B 하고 T person이라고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비타랜드 프론에서 실행을 시켰어요. 자, 클래스선을 고 프론을 실행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기랑 그래서 자, 프로그램에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이 프로그램 코드를 일단 메모리 공간 옮기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소고 여기가 내용이라고 봤을 때 그 앞에다가 막 이상한 숫자 쓰기 좀 그러니까 골뱅이하고 제가 T person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T person의 구조입니다. 구조 정보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T perso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T person은 A라는 그 변수도 갖고 있고 그리고 멤버 변수도 갖고 있고 growup이라는 메소드도 갖고 있다라는 그 정보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골뱅이하고 growup이라고 할게요. 하고 그 growup 실행 코드가 여기 들어가요. 마치 이게 하나로 합쳐져야 될 것 같은 그냥 충동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 구별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하나로 합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겠어요. 뭘까요? 지금 마치시는 분은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에 단무지를 보너스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미라는 변수가 있죠? 변수는 메모리를 참조 안 해도 되니까 네?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 그래서 여기 못하네. 값은 사실은 몰라요. 뭐가 세팅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쭉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실행되고 난 다음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25 라인을 실행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얼마만큼 쭉 가져옵니다. 그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4바이트요? 8바이트? 저도 몰라요. 저도 8바이트 정도인데 1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이것은 메모리에 안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우리가 찍어낸 것이 여기가 객체 01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객체 공이라고 부르면 얘가 앞에다가 썼어야 되는데 주소를 이렇게 여기까지 좀 쓸게요. 두 개로 쪼개져요. 왜냐하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A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실행시킬 주소값이 있어요. 주소값. 그래서 AG는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값이 들어갈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는 골뱅이 로우어라는 주소값이 바로 들어가요. 왜 이거를 구조정보에 안 집어넣냐면 클래스 구조정보에다가 저기다 집어넣으면 메모리가 낭비돼요. 똑같은 코드잖아요. 똑같은 거. 항상 똑같은 건데 저거를 계속 여러 번 찍어낼 때마다 그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손해죠. 그러니까 함수는 한 군데만 있으면 되고 쟤를 호출시키려면 어느 주소가 함수에 처박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는 객체화시킬 때, 실체화시킬 때 메소드 전체를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지 않고 네? 그거를 실행시킬 주소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거 저희 다 설명 이해가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고 코딩 간단한 거 좀 한번 따라 해보시고 네? 좀 상상을 좀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화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네? 내가 왜 이딴 예제를 통해서 이걸 설명할까를 한번 고심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왜 이딴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느낌은 느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26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위부터 봅시다. 위를 찾아봤더니, 이건 진짜. 25라인 안 끝났어요. 크리에이트하고 나면 얘가 펑션이에요. 컨스트럭터도 펑션입니다.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뭐죠? 주소예요. 무슨 주소냐면, 요 놈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이제 골뱅이 객체1으로 변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26라인 실행시키면 위 갔더니, 객체 01로 가네요. 왔어요. 점 찍고 AG. 그러면 요리 접근했죠? 거기다가 20 플러스 19살. 제 나이입니다. 아직도 20대를. 네. 그래서 29살이니까 39이죠? 느낌이 틀려요, 항상 저게. 같은 숫자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미하고 글로벌도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그래서 미 갔더니 객체 01로 가라고 돼 있어요. 왔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또 글로벌 또 접근하는데 얘도 또 주소야. 그러니까 또 움직여요. 이거 실행을 해요. 실행하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죠? 그래서 얘가 40으로 바뀌겠죠? 플러스 1을 하니까. 그쵸? 그리고 화면을 찍고 자 30일 프리를 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객체를 소멸시켜야겠죠? 프리 때문에 메모리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객체 1은 그대로 남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free and deal 해서 위 이렇게 하면은요, 그럼 여기 이제 nil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 코드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짓을 안 하고 free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코드가 없잖아요. 실행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free 치는데 이걸로 아예 세팅해서 익숙해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맨 앞에 있는 네, 한 번씩 마우스를 한 번씩 건드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객체 01 이렇게 선언됐어요. 그렇죠? 25까지. 네? 26에서 똑같은 짓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객체 02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02로 바뀌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미아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든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 누수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미아입니다. 미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부모를 찾아줄 수가 없어요. 부모이 끝날 때만 반환이 되고 무슨 얘기 아시죠? 네.
어쨌든 좀 그려보니까 좀 코드가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이런 표현을 만들려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고 설명하면, 저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딴 걸 왜 설명할까?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강의도 얻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다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면 저녁에 나머셔갖고 따로 가해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요정입니다. 좀 복잡해졌어요. 위에 안 보이는 부분이 아까 전에 했던 그 T-person입니다. T-person. 네? 아까 다 보셨죠? 네.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클래스 두 개를 또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man하고 woman.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죠? 상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속을 해요. person을 상속을 해요. 그리고 분번이라는 것을 또 추가를 했어요. 남자들이 분번이 없는 경우가 있죠. 네. 약간 좀 그런 분들을 남자로 부르기도 좀 뭐하긴 한데, 참 이게 로지컬 에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로지컬 에러.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좀